화성당의 심리상담 코너 화성인의 마음을 위로하다. 오늘은 특강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최수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부모의 양육 방식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나의 방법이 맞는지, 나의 남편의 방법이 맞는지, 혹시 또 아이를 이제 조부모께 맡기면 우리 조부모님, 나의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가낄 때 이것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또 소통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관계를 하거나 또 타인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로 자기가 접근하고 또 어떤 태도로 보일 때 경직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8라고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8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뭐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양육 방식이 또 나의 양육 방식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설명해 볼까 해요. 그중에 첫 번째로 지지 표현이에요. 우리는 내 아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칭찬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왔다거나 어떤 그림을 그려왔을 때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 멋지다. 이거보다는 배를 그려온 어떤 바다의 그림이면 와, 너의 바다의 그림은 마치 내가 그곳에 가서 바다로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얘를 과하게 칭찬하게 되면 얘가 버릇이 나빠져. 이래서 또 칭찬을 되게 아끼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현대사회에서 많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워도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그런 방법들을 또 따라갈 때가 있어요. 왜냐? 나도 그런 양육 방식 안에서 키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뭐 아이가 뭐 잘해오면 뭐 그런 거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옆에 철수는 더 잘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아이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적절한 지지 표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나면 과도한 지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야 너는 최고야. 이 세상이 최고야. 너는 엄마가 본 아이 중에 최고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외부에 나가서 어떤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의 성향과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적절한 지지 표현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조금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조금 예쁘게 앉아서 먹었으면 하고 흘리지 않았으면 할 때 식사 시간에 부모님들은 엄마는 그런 거 제일 싫어. 아빠는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할아버지 또 혼났단 말이지.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할 때 아이는 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할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랬기 때문에 아빠가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싫어하니까 아빠가 싫어하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자,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움직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따뜻한 국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가 데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천천히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부모는 합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아이에게 끝도 없이 설명을 하세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럼 아이가 나는 어딘가 여긴 누군 뭐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러면서 밥을 먹는 건지 엄마 얘기를 듣는 건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음악처럼 뒤로 나가버리게 되죠. 그럼 엄마 아빠가 생각하고 의도한 어떤 훈육이나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아이에게 일방적인 어떤 강요나 설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단호하고 짧은 설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분에 따라 싫어.
아빠는 그러지 않아 라고 하는 설명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성취 압력이에요. 어떤 것을 할 때, 자녀가 해야 될 어떤 가업들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블럭을 아빠가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어떤 아이들보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조금 아빠의 도움 없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공부를 할 때 아이가 수학이나 국어나 아니면 뭐 구몬 특정 명칭이 나왔는데 땡땡 학습지를 할 때 이것들이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써나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부모는 내가 그 아이한테 너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무언의 압력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그걸 못 느낄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어떤 감정 표현을 하나? 어떤 표정 같으세요? 어떤 거 같으세요? 때로는 아이들이 이 표정을 읽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나이가 성장해서 보일 것 같죠? 아이가 감정을 읽고 하는 것들은 뱃속에서도 그렇지만 6개월 이후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는지, 어떤 어조로 이야기하는지. 네, 전화벨이 울리네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아이들이 부모의 표정들을 읽고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잘해라, 무엇을 강요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의 감정을 읽고 또 표정과 다른 그 사람의 마음들을 또 알아낼 수 있을 때는 그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날수록 자라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압력을 줄여주시는 게 좋죠. 너가 이것들을 기필코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해야만 너는 무엇을 엄마가 해줄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아이에게 뭐 내가 이게 강요하는 것 같고 이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너는 이걸 해야 돼 뭐 그러는 것 같아서 어떤 엄마들은 방임하거나 조금은 강요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늘어지는 거 있죠. 시간관념도 없고 아 괜찮아.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숙제에 대해서 며칠까지 해와라 그러면 뭐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오죠. 누구 어머니 숙제도 안 해오고 지각도 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있고. 그럼 이제 어머니는 당황하죠. 내가 얘를 이렇게 잘 키웠는데 왜 이럴까? 어느 정도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간섭이에요. 아, 이 PAT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어린 연령층에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이 간섭 수준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가 아니고 사실은 영화 엄마가 그 아이가 어디 서 있는지 무엇인지 일체가 되잖아요. 모자 일체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왜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PAT 검사마다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수치라면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양육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간섭이냐? 아이가 무엇을 하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읽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아이는 학교의 수업을 몇 시에 1시 반에 끝나고 얘는 그러자마자 태권도 학원 차를 타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뭐 삼각김밥 먹으러 시땡땡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집에 잠깐 와서 다시 또 영어 학원에 갔다가 뭐 수학 학원에 갔다가 이 엄마들의 스케줄이 굉장히 저도 그렇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되게 불안해지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아이의 어떤 시간표를 이야기도 하지만 아이가 집에서 잠을 자거나 또 씻거나 먹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간섭하게 되면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나 아니면 누군가 사귈 때 보면 왜 이 사람은 내가 일일이 다 계획을 짜줘야 되고
저기 제주도에 가는데 비행기 표며 뭐며 어디며 다 내가 예약을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이 숙소는 별로네. 이 바다는 뭐 색깔이 별로네. 이 모래는 조금 거치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아이들을 지식이 많아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떤 부모 교육을 해서 저희를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에게 지나친 간섭, 아이에게 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지금 어디 갔는지 방임하게 되면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만 알게 돼요. 뭔가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물건을 잠깐 가져온다든가 아이는 뭐 잠깐 가져오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더 큰 것들이 돼요. 그럴 때 부모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섭의 부분은 적절한 어떤 수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나친 간섭은 아이에게 독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5번째, 처벌입니다. 이게 한국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또 떠오르는 화두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사랑의 매?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걸 제가 파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의 매일까? 근데 어떤 부모들은 내가 내 아이에게 훈육할 때 절대 매를 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어로 굉장히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너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아이야. 너는 옆집 누구보다 더 못한 아이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벌에 대해서 엄마들이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이제 이렇게 뭐 걸어가다 물건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럴 때 어떤 부모님들은 아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거 똑바로 해야지. 그러고 아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갑자기 매를 든다든가 갑자기 순식간에 때린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는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이런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누군가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나 뭔가 이렇게 혼내는 것을 했을 때 굉장히 경직되고 긴장해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써요. 내가 이걸 혼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지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들이 어떤 권위자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합되지 않을 때 혼날 때 이게 굉장히 위협스럽게 아주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실행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처벌의 경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엄중한 단호한 처벌이 아닐 경우에는 아이가 상황마다 뭐 나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아이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어떤 규칙에 조금 이렇게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빨간 신호일 때는 어때요? 멈춰야 되죠. 빨간 신호일 때 멈추지 않으면 차도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고가 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이, 내 아이의 삶이 나의 어떤 그런 처벌적인 양육 방식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나 단호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이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하면서 이 처벌 부분에서 제가 점수가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평균 수치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아이를 굉장히 사랑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단호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내 아이의 짜증을 제가 못 견디는 엄마였구나. 또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슬렁슬렁 넘어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처벌 정도가 어떤지, 단호한지 아니면 너무나 방임적이거나 그냥 유연하게, 유연하단 말은 좋은 말이죠. 약간 단호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이번 7번째 과잉 기대입니다. 이것은 암묵적인 기대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잉 기대? 내 자녀가 무엇인가 해낼 것 같은. 성취 압력하고는 또 달라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옹홀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왜 내 아이는 뭔가 특별하고 내 아이는 어떤 면에서 옹홀하다는 생각을 갖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것처럼 아이가 과잉 기대를 부모님이 가질 때 아이는 굉장히 거기에서 성취 압력보다도 조금 그 기대에 어긋나는 자신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절제하거나 과묵한 부모의 경우 이게 여기서는 PAT에서는 아빠들이 과묵하거나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를 얘기하는데 저는 상담하다 보면 아빠의 성향이 엄마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한국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엄마의 뭐 자상한 면이 아빠에게서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거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가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아, 엄마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는구나. 엄마가 잘했어 라고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나에게 내가 3을 할 수 있을 때 5를 기대해야 하는구나. 3을 할 수 있는 아이에게 4를 기대하거나 3.5를 기대해서 할 수 있어라고 엄마가 기다리는 것과 내 아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 조금 더 이제 엄마들이 각인하시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표를 보면서 내 아이에게 그것들을 가늠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30대, 20대, 30대, 40대, 또 50대, 100대 시대니까 60대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들을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암묵적인 기대를 조금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 내 아이는 이 정도 잘하고 있어. 이런 걸 도와줄까? 이런 걸 지지해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좋은 팁이겠죠. 자, 이제 제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마지막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비일관성이에요. 제가 예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책상 위에 컵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 물이 쏟아지면 안 되니까 잠시 목도 마르고 하니까 컵이 있었어요. 유리컵이에요. 아이가 무엇을 하다가 탁 엎었어요. 어떤 엄마? 오, 유리잔이요? 다치지 않았어? 조심해야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옆집 엄마랑 기분이 안 좋고 또 저쪽 뒷집 엄마랑 기분이 안 좋고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이 기분이 안 좋아. 아이가 엎었어요. 이야! 너 그거 뭐야? 조심하라 그랬지? 넌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이가 띠로리 이건 뭐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계속 혼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쩔 때 엄마는 되게 자상하고 편하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 되게 편안하게 하시는데 본인이 회사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들어오자마자 너희들 다 뭐 하고 있어? 아이들은 이제 학원 갔다 와서 아빠가 올 시간 무렵에 쉬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너 지금 계속 그렇게 핸드폰 들고 게임하지? 그러면 아이는 아니에요. 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이 많어 이러고 화를 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술 한 잔 걸치시고 기분 좋아요. 애들 딱 들어와서 야 너희들 이거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할 때 아이가 아빠가 올 때 긴장했던 마음이 이 상황에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비일관적인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장애와 정서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8번, 여덟 번째, 비일관성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제 주변에 이 검사를 하신 어떤 부모님은 내가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내가 화날 때 아이한테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여리고 약한 그리고 집안의 가장 첫째에게 이것이 많이 가요. 그래서 첫째랑 갈등이 많은 아빠, 첫째랑 갈등이 많은 엄마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도 있고 그렇다고 뭐 둘째가 갖는 문제, 셋째가 갖는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또 둘째의 서러움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부모의 양육 방식이니까 그 서러움은 조금 남겨두고 이제 이게 본인의 비일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정리해 보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항상 끝나고 나면 정리하면 들을 때는 알겠는데 또 생각하기는 어렵죠. 자, 첫 번째 뭐죠? 네, 자기 표현. 두 번째, 합리적 설명.
세 번째, 성취압력. 네 번째, 간섭. 다섯 번째, 처벌. 여섯 번째, 감독. 일곱 번째, 과잉기대. 여덟 번째 뭐죠? 가장 중요한 비일관성.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도 써 있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유니컷은 충분한 good enough mother이 충분한 엄마면 된다. 충분한 부모면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지식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도 많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를 양육하거나 이렇게 오래된 교육 안에서 내려온 전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돌보는 어떤 양육 방식에 대해서 내가 직장맘일 경우 내 시어머니나 내 친정어머니가 얘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하고 나면 이렇게 행주 이렇게 닦으시다가 아이가 뭐 했을 때 그 행주를 이렇게 닦는다든가 뭐 아니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 바닥을 치면서 에그 이 바닥 왜 그랬어? 그러면서 아이를 달랜다든가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투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지적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들의 또 어떤 지혜들도 저희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너무 또 거기에 치중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는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완전한 부모 없고 완벽한 부모 없고 충분한 부모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양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했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특강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